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친문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서 홍 의원이 공천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른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야 공천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축구 국가대표 임시 사령탑에 오른 황선홍 감독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2월 29일 목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으로 내린 최후 통접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전공의들 동향 어떻습니까? 네, 이 밤 사이에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든지 하는 뚜렷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이 전공의 비중이 높은 서울대병원은 740명의 전공의가 있는데요. 아직 복귀 소식 없습니다. 건국대병원에선 일부 전공의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병원 측은 확인 중이라고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가 일부는 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체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자체 집계 결과 어제 기준 108개 병원에서 1,100여 명이 사직서를 내서 전체의 9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대화할 계획을 공개를 했다고요? 네, 이 의협이 어제 이 현재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이 정부도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오후에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서 이 대화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집단 행동과는 별개니까 우려를 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성사가 된다면 정부와 전공의들이 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좀 대화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오늘 특히 이 자리의 성사 여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공무원들은 전공의들 집도 찾아가서 업무 복귀를 명령했다고 하네요. 네, 이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 전공의 집을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이 송달 효력을 좀 확실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복귀 전공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또 사법 절차 전에 마지막 준비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수사에 대비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서 오늘 대화의 장이 성사가 될지가 이 관심사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지 아니면 끝이 날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에서 사실상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했어요. 네,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천 배제 결정을 말씀하신 대로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구 재배치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답을 듣고 이 최종 결단을 하겠다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탈당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일단 탈당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일단 어제 이 당장 이 탈당 같은 결행이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선 일각에선 좀 의아하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사선 홍영표 의원도 사실상 공천 배제됐다고요. 네, 이 사선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지로 지정이 돼서 홍영표 의원이 사실상 공천을 받기가 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홍 의원은 앞선 이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좀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홍 의원은 전략선거구 지정은 오로지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른바 지금 좀 문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중진 서른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했네요. 네, 이 서른 의원이 40년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또 그리고 민주당은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마치 연산군 같다면서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면서 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낙연 공동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면서 확답은 하질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은 불과 열흘 사이에 4명의 의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비명계가 향후에 따로 무소속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탈당에 대해선 탈당도 자유, 입당도 자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상 임종석 전 실장의 이 재고 요청을 거절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서도 현역 의원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죠? 네, 이 주호영, 김기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본선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또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경선에서 이겨서 역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대구 달서병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또 부산에선 김희정 전 의원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조수진 또 전봉민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의 일단 우세 속에 감동 없는 공천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이 국민의힘은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사실상 이 추가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 사실상 좀 컷오프 가능성이 높아진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의원은 이 탈당까지 시사를 하면서 현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죠. 네, 사실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나올 때마다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 처음으로 0.7명 선도 깨졌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가임기 여성 100명,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명의 남녀가 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숫자가 65명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전체로 봐도 0.72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습니다. 국가 존립마저 위협한다는 게 초저출산인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특히 30대 초반의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0살에서 34살 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6.8명이 줄어들어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좀 크게 꺾인 뒤에 여기서 이 줄어든 분만큼을 30대 초반에서 좀 메워줬는데 이제는 좀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도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당연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울러서 둘째를 낳는 가정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아이가 한 명인데요. 네네. 저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왜 둘째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이 왜 둘째를 안 낳았나 자문자답을 좀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돈과 이 마음, 제 생각엔 인생에서 이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돈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게 자녀인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또 한 번 온전히 바칠 수 있는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히 다른 여성들 다른 가정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는데요. 지난해 둘째 아이는 7만 4천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셋째는 17,000명에 그쳤는데요. 첫째 아이보다 둘째 또 셋째 아이 감소세가 훨씬 가팔랐습니다. 특히나 교육 혜택 같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사실상 좀 셋째에 몰려 있다 보니까 둘째 낳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인터넷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야구 선수의 불륜 의혹이 있습니다. 대체 누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의혹이 이제 난무했었는데 당사자가 밝혀졌다고요? 네, 이 롯데 투수 이 나균환 선수였습니다. 이 나균환 선수라고 밝혀지게 된 건 이 그의 아내가 SNS에 이 나균환의 불륜과 또 가정 폭력을
폭로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나균환 선수의 아내라고 밝힌 여성은 이 SNS 방송으로 남편의 외도를 폭로를 했습니다. 특히 야구장에 뭐 아내가 오면 경기에서 지고 여자친구가 오면 이긴다라고 했다면서 자신과 또 이 아내와 불륜녀를 동시에 야구장에 초대하기도 했다고 이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외도를 들킨 뒤엔 가정 폭력까지 행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공분을 살 만도 한데 당사자인 나균환 선수 어떤 입장입니까? 네, 나균환 선수는 알려진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불륜 의혹을 부인을 한 거죠. 개인적인 일로 시즌 직전에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건 인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균환 선수는 롯데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꼽히는데 지난해 6승 8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가 좀 드러나자 이 다음 달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팬들이 좀 적지 않게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국에선 미들턴 왕세자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억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이 미들턴 왕세자비는 다들 아시지만 이 뭐 화려한 외모 또 뛰어난 패션 감각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그런 왕세자빈이 지난달에 복부 수술을 받은 뒤에 입원을 하면서 의혹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실에서 일단 왕세자빈의 상태를 설명도 안 하면서 왕세자빈이 다음 달 말까지는 공무에 복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의혹에 좀 불을 지핀 게 이 미국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남편인 이 윌리엄 왕세자가 최근에 이 공식 일정을 1시간도 안 남겨두고 갑자기 좀 취소를 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왕세자빈에게 갑자기 큰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왕세자빈 부부는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이 사진이 좀 찍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 흔한 사진 하나마저도 없다는 거죠. 왕실은 건강 악화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혹들을 좀 잠재우려면 그동안 좀 해온 대로 이 건강한 사진 한 장 찍히게 하면 이 노출을 하면 되는데 뭐 어떤 일인지 이 영국 왕실은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의혹이 당분간 좀 수그러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9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왜 왔습니까? 네, 이 XR 이 확장 현실을 위해서 이 협업을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젯밤에 입국을 한 뒤에 어제 처음으로 이 공개 활동을 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저커버그는 LG그룹과 이 전자의 최고 경영진과 2시간 가까이 이 점심 식사로 비빔밥 회동을 하면서 확장 현실, 즉 XR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XR은 가상 현실을 일상생활로 확장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머리에 쓰는 이 헤드셋이 핵심 기기입니다. 최근에 출시가 됐던 애플사의 비전 프로가 이 XR 이건데요. LG와 메타 이 두 회사의 합작품은 이르면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에다가 삼성과 구글 연합군의 이 신제품에다가 이 XR 시장을 두고 이번에 LG까지 가세를 하면서 치열한 합종 연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커버그는 이 관심을 역시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해서 AI 반도체 등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맞춰서 IT 업계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나 경남 해안에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 산지 대설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점차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으로 비나 눈이 더 시작이 되겠고요. 오전에는 그 밖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이 확대된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도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요. 3일절이자 금요일인 내일은 제주와 전라권에 비나 눈이 곳에 따라 지나겠고요.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와 강원 충북에 비나 눈이 조금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등으로 전국이 6도에서 9도 분포 보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북서쪽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휴일 내내 3월 초반 사흘간 아주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이 추위의 절정으로 서울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서쪽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도입니다. 전격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은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도 많고 출근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방화대교부터 서강대교 쪽 이동에만 40분이 넘게 걸리는 이유 이 서강대교 조금 못 간 3차로가 고장난 트럭으로 차단돼 있어서입니다. 또 공항 쪽 올림픽대로 강동대교를 지난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 부근 서행하고요. 이후 잠실부터 반포대교 쪽으로 차가 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산 방향 성산대교 진입로를 바로 앞둔 2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때문에 홍지문 터널을 들어서면서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미리 성산대교 진입 전 차로를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산 부근, 이후 수도권에선 수원 일대로 정체 시작됐고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서여주 1차로와 갓길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민주당의 공천 뇌관이 터지면서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연 남은 40여일 안에 반전 카드가 나올지 민주당 공천을 평가하고 개혁신당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민주당 현 개혁신당 의원이신 이원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최대 공천 내관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습니다. 최근까지도 민주당에 몸담았던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공천 갈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야당이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뇌관을 밟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정치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뇌관을 건드리고 폭파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 좀 이제 잘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주장을 해왔고 저희들이 1월 10일 날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탈당을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조건들이 마련됐는데 네. 그 사당화로 완전히 치닫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젠가요? 새 사람이 와야지 탈당은 자유다. 변화에는 소리가 났을 뿐이 없다. 등등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이제 정말로 이재명 대표한테 복종하는 의원만 필요하구나. 이거 조금이라도 말을 어긋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른바 수박으로 낙인 찍힌 의원들은 다 잘라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탈당은 자유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는 건 국민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결국은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렇죠. 어떤 발언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전혀 변화의 기미는 없고 내가 갈 길은 내가 간다. 이재명 사당화를 완성하겠다. 이번에 선거의 목표는 총선 승리보다 사당화의 완성이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임 전 실장 이제 지금은 재고 요청해 놨는데 이게 뒤집어지기는 되게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이요? 네. 네네. 그럼 임 전 실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재기를 노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 아니면은 탈당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한 데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친문 세력들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것들, 친문 세력들의 대부분들이 수박으로 낙인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얘기한 데 있었던 건데. 지금 탈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공천 못 받으니까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워낙 들씌워졌을 뿐이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 탈당의 의미 이런 것들이 반감됐을 뿐이 없는 조건이어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의결이 됐어요. 홍 의원은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홍영표 맞겠다는 뜻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도 뭐 임종석 의원하고 전 실장하고 이렇게 의논을 할 것 같아요. 괴를 같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홍영표 의원도 이제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전략 지역 그 현역 의원을 무조건 물갈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현역 의원을 포함해 가지고 뭐 새로운 방식의 그 경선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뭐 등등도 당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홍영표 의원을 그 컷오프 시키기 위한 컷오프가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이제 꼼수가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윤영석 의원에 대해서도 실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탈당할 때 정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같이 그 모임을 같이 만들고 같이 탈당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전쯤부터 뭐 우리 30명 의원만 딱 뭉쳐가지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 함부로 못한다. 이름 같이 걸고 이제 공개적으로 걸고 한번 본격적으로 맞서보자. 그건 이제 당내 말씀이시죠?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네. 그런 설득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야 뭐 나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아니한 생각들 혹시라도 하는 생각들이 결국 불러온 파국이 지금 오늘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탈당한 거기다가 네네. 이제 안민석, 변재일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도 이제 컷오프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친문계 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수박만 하는 게 아니고 친명계도 하는 거야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몇 개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컷오프의 최종 버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남은 친명계와 찐명계의 서울 중진 의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월 전부터 하여튼 그런 분들은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름을 좀 거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알만한 이런. 지금 주요 당직, 그렇죠. 주요 당직을 공천에 맡고 있거나 관련된 뭐 아니면 누군지 알겠어요. 네, 예.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으로 불리는 그 찐명계 의원,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의원이 있거든요. 네.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에 대해서까지 컷오프나 아니면 공천 배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스템에서 하는 거야. 누구를 뭐 친문계를 아니면 수박들을 날리려고 그럴 하는 거 가능성이 아니야.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네. 자, 그러면 김영주, 이수진, 박영수, 서른 의원 탈당했어요. 개혁신당에서도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탈당을 고민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감이 있습니까? 대화가? 물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 가지고 의원들을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전화를 좀 드리고 싶은 생각들도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인 것 같아가지고 뭐 사람 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지켜보고 있고 아마도 좋은 판단들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그 참고할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선거 전략을 펼쳐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뭐 김영주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좀 대화하셨어요? 네, 며칠 탈당 이후에 저 한 번도 전화 안 드렸는데 그 며칠 지나다가 한 3, 4일 지난 이후에 전화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치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니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혁신당 의원으로 잘 되길 바라는데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이제 이 동네에서의 분위기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죠. 어쨌든 개혁신당 분위기를 물어보신 거네요. 그렇죠. 같은 수도권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거치가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뭐 선택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원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 나눈 말씀이라 아주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그럼 민주당 어떤 공천 갈등 중에
그 현역 의원 배제하고 이제 조사하는 등 여론조사 그 네, 네, 공평성, 공정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정필모 의원이 누군가 전화로 해당 분과위원한테 지시해서 여론조사 수행업체에 끼워 넣었다. 나는 이게 작은 일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요?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만이 아니고 민주당은 한 5개, 6개 정도의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주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해왔던 네, 오랫동안 해왔던 예. 그런 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대여섯 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경선조사를 하고.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든지 다 들어와라. 그냥 20개 정도의 그 회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지역을 경선을 실시할 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가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느 업체가 하는지. 아. 그래서 공정성의 논란이 그 여론조사 업계에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게 굉장히 오래된 논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히나 이 과정에서는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여기 갑자기 껴넣으라라고 하고 그것이 또 전략조사와 관련된 것이 굉장히 현역 의원을 제외시키기도 하고 누구를 더 넣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 논란을 굉장히 증폭시킬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 정필모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아마 언론계에 여기 계셨을 때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친명계라고 하지만 저하고 상임위도 같이 해보고 등등하면서 봤을 때 바른 주장 뭐 이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분인데 그만두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정말 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개혁신당 얘기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 뭐 민주당이 좀 시끄럽고 이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또 이제 합당을 한 다음에 분당한 이후에 분당은 아니고 결별. 네. 예. 결별한 이후에 동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시 동력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 네. 말하자면 저는 이제 황무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었는데요. 그게 한 25% 정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국민들은 어쨌든 통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라라고 네. 하는 게 저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전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합당 선언까지 이루어냈는데 아쉽게도 그냥 또 이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주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 돼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 도토리 같은 조그만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경쟁하면 이 거대 정당을 어떻게 이기겠냐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새로운 미래나 우리 개혁신당이나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굉장히 큰 고민의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거 하나의 당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는 물 건너간 문제 같고 최소한 선거연대라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그래 쟤네들이 그나마 하나의 되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후보들을 같이 따로따로 내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은 없구나. 그러니까 서로 표를 몰아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일이라도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파랑색에서 주황색 옷으로 갈아입은 의원님에 대한 유권자 태도 어떻습니까? 혹시 잘 손을 안 잡으려 그러는 거?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오히려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주황색 옷 입고 명함도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네. 이번에 파란색에서 주황색 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럴 수뿐이 없었던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생판 모르시는 주민들이 일단 한 60%?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 정도는 20-30%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이 많이 공헌하셨을 겁니다. 거기에는. 예. 그랬는데 이제 간혹가다 국민의힘 어부질이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원욱을 찍으면 이원욱이 됩니다. 이번에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야, 요즘 민주당 공천 보니까 이원욱의 선견 지명이 굉장히 놀랍다. 뭐 있었으면 무조건 공천 잘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소신과 용기를 갖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응원의 말씀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간혹가다 저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개혁신당은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소수 정당 한계가 있을 거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 이른바 김종인 매직이 힘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뭐 내일 당장 선거라고 한다면은 뭐 매직이 힘을 발휘할 수는 없을 텐데 아직까지 총선의 기간이 꽤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고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승리 제조기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통합이 결렬되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면 개혁신당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봤는데 뭐 외선자가 하라 그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결국 윗 어른 세대의 기득권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네. 일본이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노령화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본 국회의원들의 청년 비율이 8.7%인가 이렇습니다. 한국은 5.4%? 아마 뭐 이럴 텐데 일본보다도 훨씬 더 한국이 노령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청년 정치를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상징으로서 이준석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오지 않으셨나 싶고 결국 이번 선거에 있어가지고의 모든 선거죠. 뭐 최근에 모든 선거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2030 세대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세대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이러한 정치파 풍토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인 것 같고 저 또한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이준석 대표 이제 출마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대구 얘기를 했는데 TK 쪽. 근데 이준석 대표는 동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의원님 지역구인데 동탄이 되게 커지고 있죠 지금. 뭐 그런 시너지의 측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젊은 층 유권자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 동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최고의 전략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나는 지역구 출마하겠다. 그 다음에 이 개혁신당 전체 출마자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공천을 결정하겠다. 지역구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은 얘기니까. 거기가 이제 좀 더 커져가지고 지역구가 하나 늘어날 수가 있나 보죠. 늘어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양양재 의원이 용인에 있고 제가 또 옆 지역에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반도체 벨트, 경기남부 벨트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 지역으로서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산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네, 물론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원내 교섭단체 가능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짤막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20석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대 여야 싸움에서 이 정치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20석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는 것이 제3지대 정당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바람을 알겠습니다. 실천하는 길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구급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환자들은 서울 큰 병원 가느라 새벽 기차를 타고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아이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립니다. 의사만 늘리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담대한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임 활동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은 날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이 되게 우울했었고, 이런 날이 만약에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일상이 된다면 난 너무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은 종이팩은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모아서 분리배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일반 팩과 멸균 팩은 또 나누어서 분리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분리배출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따로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 설치된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 쓰레기통이나 또는 종이류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담금을 좀 상향을 한다면 당연히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수거량도 당연히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팩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화장지하고 페이퍼 타월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다양하게 건축용 판넬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재활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는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도에도 비 예보고요. 지금 제주와 부산 그리고 일부 전라도 완도 쪽으로 경남 해안과 또 전라 해안에 비가 확대됐습니다. 점차 충남 서해안으로도 비가 오겠고요. 오전에 그 밖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확대된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도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 3에서 8cm의 눈 예보입니다. 3일절이자 금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맑은 가운데 추워집니다. 충남과 전라권 제주는 내일 오후부터 흐려져서 비나 눈이 조금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모레 토요일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와 강원 충북에 약간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6도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한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6도 등 대부분 영하권이 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 영하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루 종일 내일은 영하권인 곳이 많겠고요. 추위의 절정은 토요일입니다. 서울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10도. 대구 한령 영하 15도까지 더 내려앉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세종,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쁩니다. 오늘 이렇게 서쪽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일부 인터뷰 중에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 곳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남 지역 현역 의원들이 대거 본선행 티켓을 따낸 가운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탈락하는 사례들도 처음 나왔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과 여당 공천 문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혁 부총장께서는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내는 등 언론계 쭉 계시다가 정치권에 와서는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그리고 지금은 비상대책위원 겸 조직부총장 맡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경기도 고양병 지역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은 민주당 초선 홍정민 의원이고요. 12년 동안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고양병 지역의 원외인 김종혁 부총장님을 단수 공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고양 병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에 4개 선거구가 있는데 지난 12년 동안 저희가 전패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이쪽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8석 정도가 지금 저희 의석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저희로서는 경기 서북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공천을 받은 것은 사실 저는 그 고양시에서 30여 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낙하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지역이 이만큼 중요한 만큼 뭔가 좀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겠다라고 당에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총장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거기는 그 말 그대로 당의 전국 조직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직능국이라든가 청년국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선거 직전에 임명된 지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당에서는 뭔가 참신한 어떤 개혁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임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하고 귓속말 하는 장면 최근 언론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무슨 말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장동혁 그 사무총장님하고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런 그러시군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여의도 입성 도전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하고 뭐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바닥 민심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네. 경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풍동 지역에서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어떤 한 분 40대쯤 되는 유권자께서 여성 유권자께서 저한테 저는 계속 민주당 찍어왔는데 이번 공천 보고 너무 놀랬다.
더 이상 나는 남편하고 계속 그래서 그 문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일반 시민들께 심지어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자들한테까지도 충격을 주고 있고 마음의 동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공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영남권을 포함한 24곳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부총장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저는 놀랐던 게 이제 구자룡 그 변호사가 네네. 비대위원이죠. 네. 이분이 그 쟁쟁한 조수진 전 최고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지역이 3파전이었어요. 네. 정미경 의원도 나왔었죠. 정미경 의원도 전 의원이시지만 또 전 최고위원이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 출신의 전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 출신의 현 의원 그리고 또 현재 비대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별들의 전쟁 같은 곳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양천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서로 좀 조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이 뭐랄까 큰 힘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서로 싸우는 바람에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사였던 구자룡 변호사가 당선되는 걸 보고 한동훈 파워가 세긴 세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의 파워가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장해찬 이분도 전 최고위원이시죠. 예. 최고위원. 부산 수영.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방송에 많이 나가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지 않았나. 하지만 모두 다 그 현역 의원들을 꺾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장해찬 전 최고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신윤 인사들이 뭐 대거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공천이라는 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두 가지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혁 공천을 해서 많은 사람을 물갈이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그거 불공정하다. 그동안에 지역 갈고 닦아온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고 현역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자라고 하면 그 신인들은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결국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공개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 공천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심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김기현 전 대표나 저희 대표셨잖아요. 그다음에 그 김은혜 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낙하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떨어졌다면, 왜냐하면 김은혜 수석과 같이 맞붙었던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인지도도 있고 막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주환, 전복민, 김용판 의원, 지역구 현역 의원 경선 패배 사례 이제 처음 나왔고요. 반면에 그렇습니다. 텃밭인 대구 경북에는 현역 의원 10명이 8명이 이제 본선행 티켓을 따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현역 교체가 지상 최고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선거는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역 안 바꾸면 쇄신 안 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아까 이제 두 가지를 절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리는 있죠. 그런데 사실 대구 지역 같은 데는 조금 예외이기는 해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분이든지 우리 이제 서울의 강남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개혁적인 인사를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당선 확률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철규 그 전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공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그 불이익을 페널티를 줘서 잘라낸다면, 그렇다면 그분들은 또 반발을 할 것이고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라는 또 시비가 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죠. 인위적으로 드러내고 네.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인들에 대해서는 가점도 있고 현역 네. 의원들 3선 이상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졌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냥 내리꽂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역 의원 우세 속에 감동 없는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 추천제 통해서 사실상 추가 공모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건 공관위에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부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울산 남갑 3선 이채익 의원이 후보 선출 절차가 흥행몰이식으로 가는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탈당을 시사했어요. 어저께 제가 TV 화면 보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를 하는 중에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 공천 과정을 보면 저도 뭐 정 기자님도 올해 그 정치부에도 계셨지만 네. 저는 보면서 아니 집권 여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잡음이 없었던 전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은 거의 전쟁이고 다 이해가 되는 게 평생 뭐 적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뭐 10년 이상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그 텃밭을 갈구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떨어지고 나면 그 마음의 한이 왜 없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뭐 격렬한 대립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러는 건데 네. 그나마 이번 공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고 그 경선 과정이 다 통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공천 잡음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채익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정도의 잡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선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박민식 전 장관 거취가 또 궁금합니다. 장관 출신 험지 출마 분위기 속에 서울 영등포 을로 갔다가 박영찬 전 당협위원장 지지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네. 박 전 장관 뭐 불출마는 아니니까 다른 지역 찾고 있습니까? 수도권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는 경쟁력도 있고 그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잖아요. 국가보훈부 장관 하면서 많은 공도 세우셨고 그러니까 그 카드가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당 공관위에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신 조수진 의원이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험지에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뭐 하는 가능성이 없어지진 않은 거 아닌가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의 의사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건국전쟁이 다큐 영화는 이례적으로 관객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관람 릴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종혁 부총장께서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역 당원들과 단체 관람한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파 진영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좌파 진영에 의해서는 왜곡돼서 그 본질, 그 본인의 어떤 실질적인 공과가 형편없이 뒤바뀌어버린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도 과가 많으시죠. 하지만 그분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냄으로써 가장 강한 초강대국 미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놓은 것, 그다음에 그 농지개혁이라든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제 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농민들 그리고 여성 인권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단지 그분의 잘못한 부분만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으로도 여겨지는 진보당에게 울산 지역구 1개 양보하고 비례 3석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반국가 단체에게 국회문 활짝 열어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활동들, 그것이 정당의 활동이든 사회단체의 활동이든 혹은 우리 국민들의 활동이든 헌법적 질서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진당은 아시다시피 친북 활동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진당의 이석기 씨 같은 경우는 실형을 받고 형량을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당에 다시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틀을 민주당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거든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역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공천 배제된 임 전 실장이 당 지도부에 재고 요청했습니다. 뒤집힐 가능성 몇 %로 보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탈당은 자유야,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이미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명문 정당이라고 해서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두 분이 만났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직을 맡았던 분들은 책임을 져라라는 식의 공관위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미 미리부터 어떤 문재인이나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분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틀을 짜놓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홍영표 의원 지역구도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탈당 행렬도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탈당 규모도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그 공천을 받고 그 공천이 문제가 많은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 공천은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하고 지금 한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아니 감독님 왜 다른 선수들 스카우트할 때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왜 전략이 이렇게 나쁘세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전을 하는데 이 선수들을 안 내보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한일전을 하면 이기는 게 제일 큰 목표잖아요. 선거도 이기는 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근데 그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가장 크게 저희들을 비판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해왔던 그런 분들을 다 못 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냥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요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한 지금 이해찬 전 총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님과 워낙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뒤통수로 맞으신 거잖아요. 뭐 만나서 그렇게 악수하고 뭐 명문정당이라고 사진 찍고 했는데 누구 말 맞다나 이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고 뭐 속이 부글부글 끓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께서 과연 어떤 발언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말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국민의힘 공천과 민주당 공천 이것이 다르다. 간결하게 한 줄로 말씀하시면 뭐가 다릅니까? 공정성의 여부죠. 지금 민주당 공천은 그냥 이재명 살리기 공천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장동 사건이 자꾸만 떠올라요. 대장동 사건 때 뭐 이상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공천 과정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번 공천은 이재명 공천, 1인을 위한 공천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 공천했습니다. 이광재, 전현희 전 의원 등이 양보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곽 변호사와 최재형 현직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출신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어디 표를 얼마만큼 가져가냐 이것도 좀 저 관전 포인트가 되겠어요? 금태섭 전 의원하고 뭐 개인적인 친분도 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긴 한데 저는 뭐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표를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곽상원 변호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것 외에 어떤 걸 내세울 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로 보면 그 쟁쟁한 분들을 다 제껴놓고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곽 변호사님을 공천을 한 것 같은데 땡큐죠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4월 총선 승부는 바로 이것에서 갈린다. 뭘까요? 그건 공정성입니다. 그 결국은 민심인데 민심은 이렇게 불공정한 공천을 하고 있는 정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 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관심을 끌 만한 중요한 판단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선 부동산 문제와 직결된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 판단이 있었는데 어떤 결론이 났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제도가 모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우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설명드리면 2020년 그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내용이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으로 정한 최대 임대 기간이 이제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가 된 거고요. 전월세 상한제 조항에 따라서 전세와 월세 인상률 최대 5% 이내로 이제 제한이 됐죠. 그런데 이 청구인들은 임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6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서 이걸 봤더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 내린 이유 뭔가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좀 정당하다 이렇게 했고요. 또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이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 또 이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임대인의 수익, 그 사용권 뭐 이런 걸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된 건데요. 임대인이 계약갱신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서 네.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계약자가 좀 전세 더 살고 싶다고 청구를 해도 집주인이 저는 실거주 할 테니까 이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계약할 때 인상 기준을 최대 5%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차임 증액 한도를 법에 설정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차임 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불가피한 규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라고 설정한 게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네. 했습니다. 가령 이제 뭐 10억에 이제 5%다 이러면은 한 5천만 원 인상, 이거 굉장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을 봤을 때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산정률을 이 은행 대출금리와 그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이걸 고려해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왜곡됐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보완 입법을 요구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임대차 3법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네.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전셋값이 이제 3중 구조로 형성이 됐어요. 뭐 신규 계약이라든지 또 갱신권 계약, 임대사업 주택 이렇게 나뉘어서 같은 집이어도 전셋값이 시세가 제각각인 거예요. 어쨌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위헌 소지는 피했지만 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약갱신 뭐 종료 이런 관련해서 지금 분쟁이 계속 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인데요. 이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보완을 위해서 뭐 인센티브를 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장기 계약하거나 뭐 전월세 가격을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라고 하죠. 좀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헌재 결정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뱃속 아기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이 현행 의료법 조항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건데요. 금지한 게 위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네.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게 이제 의료법 20조 2항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뭐 전원 일치는 아니고 6대 3이 나왔습니다. 6은 단순 위헌, 3은 헌법 불합치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산부인과 가면은 성별을 막 시원시원하게 알려주기보다는 뭐 아이가 엄마를 닮았네요 혹은 뭐 파란색 옷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애둘러서 말하는 게 이제 현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풍경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쇠퇴한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요. 그러니까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이제 효력이 생겨서 앞으로는 언제든 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성비가 많이 이제 비슷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이유 뭔가요? 이 지금 의료법 20조 2항 여기가 이제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나 임신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와 가족 등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건데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의 이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이 양성평등 의식이 지금 자리 잡았고요. 확연히 쇠퇴한 그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뭐 정상 범위 내 출생 성비 이런 게 지금 계속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성별이라고 해서 이제 낙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 규정은 남아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던 이 1980년대 그리고 미리 태아의 성별을 확인해 여자아이라면 낙태하는 그런 범죄를 막으려 제정됐다가 한 차례 이제 2009년 개정된 바 있고요. 이 개정 전에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금지가 됐었거든요. 고지가. 근데 이제 2008년에 한번 헌재가 이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이제 임신 32주부터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이후에도 지금 개정된 조항이 어쨌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뭐 행복 추구권 또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이런 걸 침해한다면서 또 임신부들이 이제 청구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이 열렸고 이렇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30초 미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부모로서의 권리 인정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부모로서 누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고생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가 매주 목요일 마련한 코너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서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과 앞으로의 증시에 끼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6일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는 낮은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이제 담았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제가 증권회사 다니기 시작한 게 96년부터 다녔는데요. 네. 그동안 한국이 디스카운트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화된 현상인데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뭐 그중에 명백한 것은 주주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돌려주는 소위 주주 환원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낮으니까 네. 뭐 이게 어쨌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무난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근에 뭐 이런 정책을 많이 쓰는 거는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동학개미 붐 일기 전에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 지금 한 1,400만 명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주식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주주 환원을 좀 늘려라라고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사실 뭐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가 좀 고민스러운데 뭐 열심히 하는 기업에 좀 상 주겠다, 네. 또 세제 혜택 주겠다, 뭐 이런 인센티브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인센티브나 강제력이 좀 부족해서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시장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근데 네. 뭐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시시콜콜하게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좀 네.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 기업에게 정부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요. 예. 기업의 배당 정책이나 여러 그 정책에 대해서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주주입니다. 이 핀트를 기업과 주주들로 조금 이제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공무원들이야 뭐 늘 바뀌기도 하고 선거 끝나면 정권도 바뀌기도 하는 거지만 주주야말로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아주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활적인 이해관계. 그래서 저는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서 뭐 기업의 거버넌스를 바꾸고 이게 지난 문재인 정권의 국정 과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기관 투자가가 뭐 여러 가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기관 투자가가 주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펀드를 안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가 어떤 아젠다를 내놓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용두사미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뭐 정부가 이 정도로 하는 건 저는 뭐 시장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주주들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풍토들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뭐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과 주주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또 주주가 기업에게 정당히 요구하고 뭐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이게 뭐 어차피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문제의식을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로 여하히 잘 전환시키느냐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주가 지수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26일과 다음 날 27일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 좀 만회하긴 했는데 발표 이후에 하락한 우리 증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고요. 네.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에서는 밸류업이라고 이름 붙이진 않았지만 이제 일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우리가 벤치마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본은 이 소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온 게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년째 네. 어떤 문화를 바꾸고 주주권 행사가 유리하도록 어떤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고 하면서 한 10년 지나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 단기간에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문제 설정을 좀 잘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주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우리 증시가 저평가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배구조를 꼽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대주주, 지배주주 이익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네. 이게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 상법은 네. 이사들이 기업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다 뭐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이제 주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상속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상속세가 주가를 기준으로 물리는 상속세율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대주주들은 주가 올라가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네. 주가가 올라간다고 자기가 지분을 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의 상속세를 연동시키니 강세장에서 선대 어른이 돌아가시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약세장에서 돌아가시면 세금을 적게 내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크게 보면 이런 제도들을 바꾸고 또 어떤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들과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저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약간의 어떤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이런 불균형이 저는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좀 비슷한 연관된 얘기인데 ESG에서 G가 이제 가버넌스, 네. 지배구조 의미할 텐데 그런데 ESG 투자가 주목을 받을 때도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에 비해서 지배구조 이 부분은 좀 덜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배구조를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주주권이 주주들이 좀 이제 그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주주권 행사하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한국 사회가 관계 사회잖아요. 다 뭐 지연, 학연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라서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반하는 행동을 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아베가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주주들의 힘으로 조금 뭘 바꿔보고 싶은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문화적인 풍토가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나라니까 외국계 자본의 힘을 빌렸습니다. 일본의 연고가 없는 미국계 행동주의들이 와서 막 그야말로 일본 금융시장을 막 휩쓸었거든요. 휘저었거든요. 예, 그러면 예. 이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요. 네네. 뭐 사실은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입니다. 내가 주식을 파는 순간 기업과 인연이 끊어지니까 기업의 장기 성장보다는
예컨대 뭐 막 배당이나 과도한 자사주 매입 같은 거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주주들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니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어려우니까 상장 폐지를 일부러 선택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선 그런 시장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되겠지만 뭔가 우리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익숙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뭐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긴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균형점을 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또 눈길이 가는 대목이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또 그 지수를 기초로 한 ETF 상장 지수 펀드도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건가요? 저는 뭐 아직 물음표라고 봐야죠. ETF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성과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밸류업 자체가 굉장히 좀 화두를 던진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그 투자 대안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만은 이 투자 대안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평가를 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또 관심 가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ETF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금융섹터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추천하신다면 어느 쪽을 추천하시겠어요? 뭐 전 참 추천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주주 환원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금융이니까. 네네. 뭐 그런 거라 그러면 한국의 금융주 투자하는데 과거보다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이제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란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일본 증시에서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우선 요즘 일본 증시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버블 경제 당시 고점을 30년 만에 이제 경신한 데 이어서 이제 4만 선도 뚫을 기세예요. 일본 증시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뭐 알 수는 없죠.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입니다. 네. 근데 일본 증시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13년 아베가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줄곧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그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주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좋아 보일 때 투자는 늘 신중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일본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엔화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엔화가 원화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밖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돈을 일본 엔화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일본 엔화가 약해진다 그러면 니케이가 올라가는 거는 일본 주가 올라가는 일본인들은 다 누리는데 외국인들은 환해서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뭐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이제 기업 이익 대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또 일본의 주가 상승 거의 뭐 관제 주가입니다. 이제 뭐 밸류업 때문에 일본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뭐 일본 중앙은행이 다른 어느 나라 중앙은행보다 돈을 많이 푼 것도 빼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BOJ가 돈을 많이 풀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일본은 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걸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 밸류업 프로그램도 어쨌든 그 요인 중에 하나네요. 상승에.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게 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을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중앙은행이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관제 자본주의로 그 힘을 주식시장이 받은 건데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일본 사회에서도 BOJ가 돈 푸는 게 맞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밸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 환경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와 같은 출근길이지만 익숙한 길이라도 전방 주시를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잠원에서 양재 신갈 분기점 부근부터 수원 쪽으로 차가 많은데 수원에서 기흥 동탄 사이 5차로에서는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펴 지나시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에서 김포 부근 계양부터 송내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하고요. 이 사이 중동을 지난 갓길에선 사고 차량 1시간째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판교에서 구리 방향 판교 분기점의 정체는 3차로의 고장난 차 처리 여파 크게 받아섭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도 고장난 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8탄 분기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고요. 서울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쪽 이동에 55분가량,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한강대교 쪽 이동에 40여 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한남대교부터도 다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준비해야 하고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제들이 황 감독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 이준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선홍 감독이 일단 임시 사령탑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황 감독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마침 이제 그 이번 전력강화위원회 새로 선임됐고 회의에 네네. 참여했던 그 한 전력강화위원과 좀 취재를 하면서 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기사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뭐 언제 누구는 뭐 박항서가 1순위였다, 또 뭐 황선홍이 이미 내정됐었다. 이런 정확히 취재하신 것 같아요. 얘기들이 네.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정확히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력강화위원회가 총 3번 열렸습니다. 21일 1차 열렸고요.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기준으로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런 좀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지난주 토요일 2차 회의 때 이제 후보군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총 3명의 후보가 거론됐는데 황선홍 감독, 그리고 베트남을 이끌었던 또 박항서 감독, 또 그리고 K리그에서 울산을 이끌었었던 김도훈 감독, 총 네. 3명의 후보군으로 이제 좁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1순위로 황선홍 감독을 이제 선택했다고 이제 전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강화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이 토요일 회의를 마치고 황선홍 감독에게 연락을 했고 좀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황선홍 감독이 최종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월요일 3차 회의 때 이제 황선홍 감독의 내정을 발표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 위기 수습 중책 맡았는데 이준희 기자가 보기에 잘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지금 벌써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황선홍 감독이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저도 사실 이 축구협회의 선택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굳이 황선홍 감독에게 이렇게 좀 무거운 중책을 맡겼어야 하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전력강화위원회가 처음에는 임시감독 말고 정식 감독을 아예 선임하려고 했거든요. 3월 달부터. 근데 좀 팬들의 비판이 좀 거셌어요. 뭐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감독을 빼가는 것이 맞냐.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현재 소속팀이 없는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결정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말에 모순이 있는 게 황선홍 감독은 또 이미 올림픽 팀이라는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이기 있죠. 때문에 네. 황선홍 감독도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후보군이 뭐 마땅치 않은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또 그래도 축구협회 소속인 황선홍 감독을 선택하는 게 좀 부담이 가장 적지 않은 선택지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황선홍 감독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지금 3월 달에 태국전을 하고 또 한 달 뒤에 올림픽 최종 예선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군요. 이 올림픽 예선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 조에 중국, 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아랍에미리트까지 한 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최종 예선에서 3위 안에 들어야만 이제 우리나라가 파리올림픽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올림픽 예선이 만만치 않은데 지난해 같은 대회에서 사실 일본에 3대 0으로 지면서 8강에 탈락했었어요. 그 당시 네네. 감독도 황선홍 감독이었고요. 그만큼 이 대회가 아시아 대회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지금 3월 달에 대표팀까지 관리하고 또 한 달 뒤에 또 올림픽 예선까지 치르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선수 시절 특급 골잡이였어요. A매치 50골, 50골, 1위 차범근 58골, 3위 손흥민이 44골입니다. 손흥민보다 6골 앞서 있어요. 특히 제 기억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그 면도날 같은 왼발 터닝슛. 그건 이제 팬들 뇌리에 많이 깊이 박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선수 황선홍이고, 감독으로서의 황선홍 장단점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어제 이거 예전 그림을 좀 확인했었는데 황선홍 감독이 선수 은퇴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 꿈은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을 나가는 거다. 즉 A 대표팀 감독에 대한 꿈을 그때부터 내비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본인도 이제 최종 정식 감독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황선홍 감독이 사실 프로팀에서는 성공을 한 감독입니다. 2010년대 초반에 포항 스틸러스를 이끌면서 뭐 FA컵 우승도 했고요. 리그 우승도 했고요. 근데 사실상 그 이후로는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지금 평가입니다. 네. 그 후에 뭐 FC 서울도 맡았지만 뭐 우승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좋지 않았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K리그 2부 리그 대전 하나를 이끌면서 그때도 근데 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중도에 또 경질이 되기도 했고요. 네. 물론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서 좀 뭐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뭐 전력을 다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수준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대회라 네네. 이걸로 황선홍 감독의 지도력을 뭐 평가하기는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네. 황선홍 감독이 또 아쉽게 지적되는 점 중에 하나가 좀 스타 플레이어들을 좀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좀 프로 감독 시절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옛날에 박주영 건 있었나요? 네, 박주영 선수와도 좀 부딪히면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죠. 박주영 선수를 자주 기용하지도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외국인 선수들을 또 잘 기용하지 않으면서 불화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물론 본인도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이런 자신의 단점을 본인도 좀 인지하고 이제 좀 선수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이 되겠다 하면서 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어린 선수들과 뭐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문제점은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용 문제 하셨는데 어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우스갯소리로 박지성 선수는 골을 넣고 가서 히딩크한테 안기고 여기 황선홍 선수는 골을 넣고 박항서 코치한테 안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기용이 안 됐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이제 기용 문제입니다. 이번 질문은 가장 지금 관심사가 이강인 발탁할지 여부예요. 황 감독이 이강인을 뽑을까요? 네, 사실 황선홍 감독이 뭐 전술 못지않게 지금 고민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지금 뭐 손흥민은 뭐 당연히 발탁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좀 문제죠. 네. 이게 사실 뽑아도 논란, 안 뽑아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황선홍 감독이 최근에 이제 본인의 그 SNS 계정에 또 좀 미묘한 문구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하나 된 팀, 하나 된 목표, 또 다른 시작. 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원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원팀을 조금 강조하는 거죠. 예. 근데 황선홍 감독이 만약에 이강인을 뽑는다면 사실 태국전의 모든 초점은 또 손흥민 이강인에게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황선홍 감독이 지금 A 대표팀도 처음 맞는데 또 그런 미디어들의 관심이 그런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되는 게 본인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게 잘 팀워크가 돼가지고 잘 풀리면 좋은데 팀워크가 또 안 되면 그죠?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화해는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네. 또 그 미묘한 갈등이 또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또 그라운드에서도 충분히 표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황선홍 감독은 어쨌든 지금 태국 2연전에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강인이라는 스타를 또 쉽게 외면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황선홍 감독이 좀 장고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대한축구협회는 정식 감독은 5월에 선임할 예정입니다. 황선홍 감독도 가능성이 있는지 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어제 취재해본 결과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이제는 좀 국내 감독이 A 대표팀 사령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히딩크 감독 이후로 거의 뭐 임시 사령탑을 제외하고는 한 20년 가까이 이제 외국인 감독이 A 대표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랬네요. 네, 이제 본인들이 국내 감독들도 좀 이제 경쟁력도 많이 올라왔고 저는 뭐 허정무 뭐 이런 분들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그 이후로 뭐 신태용 감독도 신태용 있었고 감독이 있었나요? 홍명보 감독도 임시 감독으로 맡았었죠. 근데 네네. 그때만 해도 다 이제 소방수 역할로 투입돼서 좀 긴 호흡으로 대표팀을 이끈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 대표팀도 한국 국내 지도자가 이끄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뭐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 나오는 게 뭐 홍명보 감독도 거론되고 있고 네네. 당연히 뭐 황선홍 감독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큰 이번 제안을 받아들인 게 본인도 A 대표팀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지도자들의 목표는 당연히 A 대표팀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이번 태국 2연전을 잘 마무리하고 올림픽도 최종 예선을 통과해서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끌어낸다면 당연히 이제 A 대표팀 후보로 급부상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 반대로 말하면 이 태국 2연전을 좀 2연전 결과가 좋지 않고 또 만약에 올림픽 예선도 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황선홍 감독의 사령탑 인생도 좀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에게는 정말 이번 2달 사이에 본인의 운명이 좀 좌우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명의 시간들이네요. 대한축구협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경질 과정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이번 임시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축구협회 행정력이 실종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 사태부터 해가지고 지금 축구협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사실 임시 사령탑 문제도 사실 황선홍 감독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축구협회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황선홍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은 올림픽에만 집중하기도 지금 벅찬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축구협회 고위 수뇌부들이 제의를 하면 황 감독은 다 축구계 선후배인데 이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본인도 내심 또 욕심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축구협회가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좀 황선홍 감독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했다면 가장 깔끔한 선택이었을 텐데 사실 황선홍 감독에게 모든 지금 부담을 떠넘긴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너가 이 사태를 좀 해결해 줘라.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협회 정관을 보면 전력강화위원회는 자문기구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구가 아니고 최종 의사결정은 축구협회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감독 최종 선택도. 근데 그 이사회 수장이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책임 권한이 없는 정혜성 위원장이 아니라 이번엔 진짜 이번 2연전 그리고 올림픽까지 결과가 좋지 않는다면 이번에 진짜 정몽규 회장이 좀 결단해야 되지 않나. 사실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는 정말 큰 한국 축구의 손실이거든요. 지금 벌써 9회 연속 올림픽 진출하고 있고 월드컵 못지않게 올림픽도 중요하죠. 특히 또 뭐 한국 선수들에게는 뭐 병역 혜택까지 걸려 있고 올림픽 무대가 지금은 또 월드컵 다음으로 지금 좀 주목받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건 한국 축구에 정말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황 감독에게 모든 짐을 지운 것 자체가 축구협회의 좀 실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